자,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술이라는 게 결국은 실무 능력을 키우는 건데, 이 실무 능력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먼저 뭐 실무 능력이라 그러면, 기술적인 실무 능력이라 그러면 초급, 중급, 고급 뭐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겠고, 초급은 말 그대로 이제 신입사원 같으면 실무 능력이라는 게 결국 지시받은 일 잘하면 좋은 건데, 지시받은 일을 잘 하려면 뭐 좀 우리 잘 쓰는 얘기로 말귀 잘 알아듣고 또 성실하면 좋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말귀 잘 알아듣는다는 얘기인데, 말귀 잘 알아듣는다는 얘기가 조금 어려운 얘기로 하면 지적 순발력이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지적 순발력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여기 지적 순발력이다 하면, 이 지적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영 또 어떤 사람은 잘 안 뛰어나죠. 근데 이 사실 지적 순발력이 말귀 잘 알아듣는 그런 지적 순발력이 뛰어나려면, 사실 이런 능력을 제일 잘 키워주는 그런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죠.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논리적인 사고라는 거는 우리가 공부 중에서는 그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가장 좋은 공부는 사실은 수학이죠. 전부들 이제 주로 싫어하는 과목일 텐데, 수학이 사실은 논리학의 극치라 그럴까요? 그래서 수학 공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수학 공부도 뭐 문제 잘 푸는 그런 능력보다는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너무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하는 거, 그것보다는 증명하는 거라든지 어떤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한 거죠. 사실 뭐 문제 푸는 거는 거의 테크닉적인 거고, 수학에서 이제 진짜로 우리가 실무 능력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얼마나 논리적 사고에 익숙해 있고 논리적 사고 능력이 뛰어나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뭐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 정도 하고, 그래서 이 말귀 잘 알아듣고 성실하면 좋은데, 말귀를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지적 순발력이 뛰어나야 되고, 지적 순발력이 뛰어나지려면 중요한 게 논리적 사고를 해야 되고, 논리적 사고는 바로 수학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는 거죠. 수학 공부 중에서도 단순히 공식에 뭐 숫자 집어넣어서 문제 푸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 증명을 하면서 왜 이런 논리가 성립됐는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게 뭐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사실은 회사 입사해서 굉장히 신입사원 시절부터
실무 능력이 뛰어나지겠죠. 다음 이제 중급 기술자 같으면, 중급 기술자는 뭐 초급으로 입사해서 보통 짧으면 한 1년, 길면은 뭐 5년, 7년까지도 뭐 간다고 봐지는데, 중급 기술자가 갖춰야 될 거는 당연히 그 관련된 업무에 숙련된 그 테크니컬한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근데 이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능력이 바로 신입사원, 초급자 최소 1명에서 3명 정도까지 관리 능력을 갖춰야죠. 관리 능력이 뭐 어떤 사람들 보면은 나는 관리하기 싫고 일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관리 능력이 뭐 주로 업무 분배, 뭐 업무 분장 및 지시하고 교육하는 것, 기술적인 교육이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그 관리를 함으로써 또 교육을 하고 업무 분배, 지시를 함으로써 사실은 중급 기술자 능력이 굉장히 올라가죠. 딴 사람을 교육을 시키려면 그냥 자기가 할 줄 아는 거 하고 딴 사람을 가르치고 단기간에 이제 훌륭한 기술자를 교육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본인의 그 맡은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체계가 잡혀야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죠. 업무 분배 지시하는 것도 전체적인 업무를 다 파악해야 할 수 있는 거고, 그냥은 잘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중급 기술자에서 이 숙련도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이런 관리 능력이라고 봐지는 거죠. 뭐 이 관리를 안 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빠지는 거는 굉장히 좀 본인을 위해서나 회사를 위해서나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고급 기술자가 돼야 되는데, 고급 기술자는 주로 이제 전체적으로 기술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외적인 기술 업무 수행자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 우리 좀 속어로 쓰면 도사가 돼야 되는 거죠. 도사가 된다는 게 바로 그 업무에 대해서 통찰력이 생겨야 된다는 건데, 이 통찰력이라는 게 뭐 영어로 하면은 인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통찰력은 여기도 써놨네요. 결국은 직관, 뭐 영어로 인스튜이션이라 그러죠. 직관하고 이론, 이런 것들이 서로 상생작용을 해서 그 최종적으로 우리가 통찰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제 이 통찰력 중에서 직관은 굉장히 장기간 경험이 필요로 하는 건데, 이 경험이라는 게 그냥 경험만 해서 되느냐. 사실은 뭐 20년, 30년 경험한 사람하고 2, 3년 경험한 사람하고 그 사람의 직관을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죠. 이 사실은 이 경험한 기간이 중요한 것보다, 여기 이제 써놨는데, 경험에 비추어서 얼마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맡은 일에 대해서 깊이 있는 사고를 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깊이 있는 사고를 했으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의 경험을 갖고도 남들이 뭐 10년, 20년 한 경험을 따라잡을 수 있는 거고, 뭐 20년, 30년을 했어도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한 사람들은 직관이 안 느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는 사고를 해야 되는데, 깊이 있는 사고는 사실은 이 이론적인 거를 많이 알아야지 뭐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제 싫어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하겠지만은 우리가 좀 거부감을 느끼는 이 이론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론은 이제 비교적 우리가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이론 공부를 뭐 실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이론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은 끝이 없죠.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한다고 봐지는데, 워낙에 방대하니까 그런 이론을 갖다가 뭐 전체를 다 굉장히 실무에 막힘없는 수준으로 이론 공부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론 공부를 하는 접근 방법이 중요한데, 이 접근 방법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이 되는 원리를 이해를 하고 있고, 뭐 물론 기술 업무에서는 주로 이제 물리학이 되겠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물리 뭐 이런 게 되겠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이 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본적이고 근본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가 됐으면, 우리가 보통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정성적인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성적인 설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 현상이 왜 나타나겠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예측을 하면서 설명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성적인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원인으로 예상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무슨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이 하나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겠지만은, 보통은 그 하나로 이렇게 원인이 나오는 게 아니죠.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어떤 원인이 실제 현상에 대해서 얼만큼 영향을 주느냐, 다시 얘기해서 수치적으로 뭐 A, B, C, D 네 가지 원인이 있다 그러면, A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80% 책임이 있고, 뭐 B는 뭐 5%, 뭐 C는 10%, D는 5%, 뭐 이런 식으로 수치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죠. 결국 이 정량적인 접근이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정량적인 접근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수치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사실은 가장 간편하죠.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론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 방법은 가장 간편한 방법이죠. 근데 이제 이런 수학적인 방법이 불가능하다 그랬을 때 이제 실험적으로 또 한 가지 요인씩 딴 요인을 고정을 시키고 한 가지 요인씩 변경을 하면서 실험을 해서 어떤 요인이 얼만큼 영향을 준다, 이런 실험적 방법을 써서도 물론 이런 수치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죠.
뭐 하여튼 이런 정량적 접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량적 접근 중에서 가장 간편하죠. 이론적으로는 어려워도 간편한 수학적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봐지는데, 그러면 이런 수학적 방법으로 정량적 데이터를 얻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 하기 싫은 수학을 얼마나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되는지, 이 문제가 좀 되겠죠. 근데 사실 기술 업무에서, 특히 이제 기계 쪽에서 역학 문제에서는 이 수학적으로 정답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보통 이제 CAE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해석 소프트웨어 같은 걸 많이 쓰게 되는데, 우리가 수학에 대한 접근 정도를,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산기에서, 뭐 컴퓨터에도 계산기가 있죠. 이런 계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18도의 사인 값이 궁금하다. 우리가 이렇게 계산기만 두드릴 수 있고, 사인이 뭔지만 알면은 0.309 이렇게 답을 얻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사인, 코사인의 의미를 알면 계산기를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사인 18도 뭐 이런 값은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테일러 시리즈라는 거를 공부를 하면 계산기의 도움을 안 받고도 물론 계산을 해낼 수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계산기를 간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테일러 시리즈로 일일이 푸는 게 아니고 계산기를 사용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게, 우리 기술 업무에서 목적이 학문이라든지 또는 연구개발 업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니면, 우리가 이 수학 이론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용어의 의미 정도를 아는 범위면 이 해석 소프트웨어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꼭 근데 이제 뭐 목적이 학문적인 목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일반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개발 업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해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라든지, 이런 경우면은 이 수학에 대한 접근 정도를, 실제로 문제를 여기 얘기했듯이 테일러 시리즈 이런 걸 알아서 계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이 개념 이해하고 용어 의미 정도를 아는 범위에서 CAE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함으로써 정량적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목적이 아니면 굳이 이제 수학을 깊이 있게 테크니컬한 것까지 전부 굳이 접근을 안 하더라도 개념하고 용어 이런 정도를 접근함으로써 이제 실무 활용도를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방금 전에도 이제 역학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가 이 기술 업무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역학이죠. 역학을 뭐 대학교 1학년 뭐 전문대도 마찬가지고 역학을 결국 배우는데, 역학 배웠어도 뭐가 뭔지 사실은 굉장히
알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 좀 이제 접근 방법을 좀 바꿔서 한번 역학 이론의 기본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역학 이론의 기본이라는 게 사실은 크게 뭐 이론적으로 여기서 얘기한 기본적이고 근본이 되는 원리는 별로 어려운 게 없죠. 기본적이고 근본이 되는 원리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 다 배운 물리학에 다 속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 우리 고등학교 때 여기 까만 글씨로 힘이라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뭐 질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뭐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것들을 다 배웠을 텐데, 물리학의 힘과 보존 법칙에 관한 거, 거기다가 여기 빨간 글씨로 재료의 물리적 성질이라는 거를 추가한 게 사실은 역학이론이죠. 근데 이 재료의 물리적 성질, 이게 이제 굉장히 사실은 어렵죠. 근데 이 재료의 물리적 성질은 굉장히 다양하죠. 뭐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기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왜 이렇게 재료라는 거는 이렇게 다양한 성질 또 형태를 갖고 있는지, 이게 사실은 이 답을 찾기까지 뭐 인류 문명, 뭐 기원전 뭐 한 4,000년 이렇게 보나요? 최초 문명 탄생 이후부터 약 6,000년 이상이 사실은 소요됐죠. 이런 답을 인간이 이제 뭐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한 다음부터 이런 재료가 왜 이렇게 다양한 성질을 갖고 형태를 갖고 있는지 그걸 이해하기까지 한 6,000년 이상이 사실은 소요가 됐죠. 이 재료의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그 재료의 물리적 성질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물리학 이론은 사실은 요 파인만의 QED, 퀀텀 일렉트로 다이나믹스가 그러죠. 파인만이 QED 이론을 정립한 게 뭐 1950년대인가요?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QED 이론을 정립한 이후에 사실은 재료의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 가능해졌다고 봐지죠. 근데 뭐 사실 기계에서는 뭐 이런 이제 양자역학적인 그런 사고는 하는 게 없고, 요 QED 이론을 기초로 우리가 재료들이 보통 화학 결합을 하죠. 뭐 고등학교 때 아마 화학 시간에 이런 거 배우죠. 뭐 이온 결합이다, 뭐 공유 결합이다, 금속 결합, 뭐 그다음에 반데르발스 힘, 뭐 이런 거 배우는데, 사실은 이런 화학적 결합을 하고 있는 힘에 의해서 재료의 물리적 성질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재료의 물리적 성질이 재료 어떤 물질의 문제라기보다 사실은 이런 케미칼 본드라든지 아니면 메탈릭 본드 같은 본드의 결합하는 힘의 특징에 의해서 재료의 물리적 성질이 결정되지는 거죠. 이게 사실 이 양자역학의 이제 시작이 어떻게 보면은 1900년대 초에 수소 스펙트럼을 관찰하면서 수소 스펙트럼 자체가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아니고 중간중간 이렇게 비어있는 단속적인
영어로는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그렇게 이제 그렇게 스펙트럼 형성된 거를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원자의 구조를 알게 된 거죠. 사실 뭐 그 전에 이제 뭐 퀴리 부인의 우리 유명한 라듐 뭐 이런 방사능 물질을 방사능 물질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그 유명한 이제 러더포드의 실험에 의해서, 사실 러더포드 실험이라는 게 그 방사능 물질에서 이제 뭐 입자들이 나왔죠. 뭐 그 입자가 뭐 알파 입자, 베타 입자, 뭐 감마 입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아마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입자들을 러더포드 실험에서는 아주 얇은 금속판, 아마 금박지 갖고 아마 실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그 금속판에 그 방사능 물질에서 나오는 입자를 쏘였을 때 대부분 입자가 그 금속판을 그냥 투과를 한 거죠. 그 금속판이 이제 꽉 차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금속판이 있고, 여기서 이제 방사능 물질이 어떤 통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갖고, 여기서 이제 입자가 이렇게 딱 나가면 이 입자가 이 금속판을 계속 통과를 해서 이 맞은편에 이제 사진 감광지 같은 거겠죠. 여기에 이렇게 자꾸 표시가 남은 거죠. 이렇게 결국은 얘가 물체가 꽉 차 있는 줄 알았는데, 금속판은 우리가 보면은 그냥 꽉 차 있죠. 꽉 차 있는데 여기서 그 방사능 물질에서 나온 입자가 그냥 이렇게 계속 통과를 해서 이쪽에 그 감광지에 계속 그 자국을 남기니까. 그리고 참 러더포드 실험에서는 이게 뭐 몇천 번에 한 번씩 이게 이렇게 여기서 튕겨 나간 거죠. 이렇게 뭐 몇천 번에 한 번씩 튕겨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 몇천 번에 한 번씩 튕겨 나간 거를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 원자라는 게 텅텅 비었다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뭐 흔히 많이들 이제 뭐 하는 얘기를 보면은 지구상에 있는 60억 인구에서 이 러더포드 실험에 의해서 이제 밝혀진 대로 그렇게 그 공간을 다 제거를 해버리면, 하나로 완전히 뭉쳐버린 공간을 제거를 해서 이렇게 딱 뭉치면은 60억 인구가 사실은 사과 한 개 정도 부피밖에 안 된다 그러죠. 사실은 뭐 이제 우리가 물체를 보면은 꽉 차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실제로는 텅텅 비어 있다는 얘기죠. 텅텅 비어 있고, 오히려 그런 재료의 물리적 성질을 나타내는 거는 그 꽉 차 있는 물질이 아니고 힘이라는 거죠. 그 힘이 바로 이 퀀텀 일렉트로 다이나믹스에서 얘기하는 전자기력이죠. 결국은 재료의 물리적 성질은 전자기력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뭐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역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 재료 내부에서 뭐 힘의 평형을 따지죠. 근데 재료 내부에서 힘의 평형을 따지는 게 사실은 그 재료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텅텅 비어 있고 작용하고 있는 거는 전자기력만 작용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힘의 평형을 따져도 아무 무리가 없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그 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얘기가 되겠는데, 뭐 이걸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이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별로 없죠. 기계에서는 뭐 주로 이 재료를 공급하는 쪽, 뭐 화학이나 금속 등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론 또는 실험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뭐 CA 해석할 때는 주로 이 구성방정식이라 그러죠. 구성방정식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 영어로는 이제 constitutive equation인데, 이 구성방정식을 갖고 우리가 그 역학 이론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역학 이론은 실질적으로는 그 완전히 텅텅 비어 있고 힘이 작용하는데, 역학 이론에서는 그 기계에서 쓰는 역학 이론은 연속체라고 보는 거죠. 그 재료 내부가 이제 꽉 차 있는 어떤 연속체라고 가정을 하고 요 constitutive equation을 적용을 해서 그 뭐 보존 법칙 이런 물리적인 기본 이론을 적용하는 게 바로 그 역학 이론이 되겠죠.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쭉 뭐 그다음에 뭐 파울리, 뭐 하이젠버그, 뭐 이런 물리학자들 이름을 쭉 써놓고, 뭐 아인슈타인은 참 당시에 이제 보아 쪽은 그 주로 원자의 입자설을 주장한 거고, 아인슈타인 쪽에서는 그 파동이라 그랬죠. 파동. 뭐 이제 이건 좀 상관없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 보아 쪽이 그 옳다고 이제 판명이 됐죠. 아마 40년대인가요? 20년대인가? 뭐 그때쯤에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코펜하겐 해석에서 이제 보아 쪽 원자 이론이 맞다, 이렇게 이제 판명이 난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 연력학에서 보통 그림만 한번 좀 참고를 해보죠. 연력학에서 우리가 이제 고체 모양이고, 요게 이제 액체, 기체 이렇게 되는데, 고체는 이렇게 그 결정을 이뤄서 전 페이지에 아마 이렇게 각 분자들이 이렇게 스프링 같이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이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체는 우리가 어떤 변이를 주려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탄성력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액체 같은 경우는 이런 분자들이 이제 몇 개가 이렇게 모여서 그 서로 운동을 하려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저항하는 힘이 발생하는, 다시 얘기해서 점성력이 생기는 거죠. 고체는 그 탄성력이 생기는 거고, 액체는 점성력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기체는 이 분자들이 각각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거죠.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아마 이상기체라는 걸 배워서, 이상기체 뭐 상태 방정식해서 뭐 PV는 RT 뭐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압력하고 부피하고 뭐 기체 상수, 그 다음에 T는 절대 온도죠.
그래서 그 상태 방정식으로 그 이상기체를 표현할 수 있고, 액체는 이상 액체는 점성력만 작용한다고 보는 거고, 이상 고체는 탄성력만 작용한다고 보는 거죠.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뭐 재료의 물리적 성질이 뭐 어떻다, 그 어떤 원리에서 재료의 물리적 성질이 이제 설명이 된다, 그런 걸 한번 그 알아봤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요 힘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아주 근본적인 힘은 이 중력하고 전자기력, 그 다음에 핵력. 이 핵력은 여기서 이제 강력, 그 다음에 양력, 강한 핵력하고 약한 핵력으로 두 가지로 더 구분해서 이제 뭐 네 가지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중력, 전자기력, 핵력만 근원적인 힘으로 인정을 하죠. 혹시 이제 뭐 마찰력은 그러면 무슨 힘이냐, 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겠죠. 마찰력, 뭐 탄성력, 뭐 아니면 점성력, 뭐 그 다음에 압력, 이런 거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 그거는 이제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 이제 전자기력에 의해서 재료의 물리적 성질이 결정되면서 생기는 복합적인 힘이죠. 그건 이제 근원적인 힘이 아니고 전자기력에 의한 복합적인 힘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래서 하여튼 그 이런 근원적인 힘은 이 중력 같은 경우에는 뉴턴의 중력 법칙을 이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이 왜 작용하는지를 설명을 했죠.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완벽하지 않아서 그 뭐 현대 물리학에서는 아직 중력에 대해서 그 완벽한 이론은 갖고 있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참 이 근원적인 힘들이 굉장히 유사하다 그러죠. 뭐 일례를 들어서 우리 고등학교 때 아마 중력이 이제 FG라고 쓰면, FG는 이제 인력이면은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중력 상수에다가 그 무게중심까지 거리의 제곱하고 그 질량 두 물체 사이, 두 물체의 질량이죠.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이게 이제 뉴턴의 중력 법칙인데, 그 얘하고 이 전자기력에서 이걸 뭐 FQ라고 쓸까요? 전자기력은 그 어떤 상수 K의 R 제곱에 Q1, Q2, 뭐 전하량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전자기력하고 그 중력하고 보면은 공식이 아주 유사하죠. 그래서 아마 이런 근원적인 힘들이 굉장히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력, 전자기력, 핵력, 이렇게 여러 가지 힘으로 근원적인 힘들이 설명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이론으로 설명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고민한, 제일 많이 이제 심각하게 죽을 때까지 이제 그 이론을 완성시키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그 전에 참 이 전자기력은 원래 전기력하고 자기력이 별도로 그 구분이 돼 있었죠. 이제 아마 그 맥스웰이라는 그 물리학자가 이 전자기력으로 통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그 뭐 현대 물리학에서는 뭐 아인슈타인이 이런 그 통합된 만물 이론을 완성하려고 노력을 했고, 결국에는 뭐 완성 못하고 아마 이제 그 1950년대에 그 아인슈타인이 그 일생을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뭐 별 진전이 없다가 아마 1980년대 들어와 갖고 뭐 촉근 이론이라 그러나요? 슈퍼스트링 시오리라 그러나? 그래서 이 끈이론, 뭐 막이론, 엠시오리는 뭐 멤브레인이라고도 하고, 뭐 M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스트링 시오리, M 시오리,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11차원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해갖고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이런 그 힘들을 통합을 시켰죠. 수학적으로 그 통합된 이론은 나왔는데, 사실 현재까지 이게 그 실험적으로는 아직 그 증명을 못했죠. 실험 방법을 찾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실험적으로는 아직 증명을 못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한 가지 좀 나중에 혹시 의심이 남을까봐 잠깐 언급을 할 텐데,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질량은 뭐 에너지다,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죠. E equal mc 스퀘어라는 공식이 나왔고, 근데 이 이론이 나온 이제 배경은 관측 문제라고 해놨는데, 이 맥스웰이 아까 그 전기력하고 자기력을 통합을 했다 그랬죠. 근데 그 통합하는 과정에서 빛의 속도가 그 방정식에서 유도가 된 거죠. 빛의 속도가 뭐 여기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로 이제 나온 건데, 이 빛의 속도가 이게 뭐 근원적인 힘의 전달 속도하고 같다 그러죠. 그래서 이 빛이 이전까지는 빛이라는 게 그 속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 안 했죠. 그냥 빛은 그 속도가 무한대인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속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실험 같은데, 미켈슨의 실험에서, 그럼 그 미켈슨의 실험은 아마 빛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은 아니었고, 빛이 이제 그 파동이라고 생각한 거죠. 파동이라고 생각해서, 파동 같으면은 이게 뭐 파동 같으면 우리가 뭐 이렇게 물결 이 호수 같은데 돌 던지면은 이렇게 이제 물결이 일어나는 걸 연상할 수 있는데, 이런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려면은 어떤 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지 이렇게 물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미켈슨의 실험은 뭐 빛의 속도를 그 측정을 해서 이 빛을 그 전달시키는 그런 그 가상 입자를 찾으려고 그랬죠. 그 입자가 뭐 이타라고 불렀었나요? 뭐 하여튼
그런 입자를 찾아보려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 그냥 정지한 상태, 관찰자가 그 빛의 속도를 측정한 거하고 움직이는 관찰자가 측정한 거하고 빛의 속도가 불변이었죠. 빛의 속도가 계속 이게 참 한번 이게 좀 설명이 잘 될까 모르겠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누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전등을 여기서 이제 딱 켰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저 사람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진 거리에서 이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거리를 x라 그러면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이 빛을 전등을 딱 켜고 여기서 이제 빛의 속도로 이쪽으로 전달이 될 테니까 요 x 거리만큼 빛의 속도를 x를 빛의 속도로 나눈 시간 후에 얘가 이제 감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좋은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 그 물체 위에 이렇게 똑같은 거리에서 그 거리가 이제 x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바퀴가 달려갖고 움직이는 물체가 이렇게 속도 v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얘는 속도 v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하고 이제 딱 일치됐을 때 요 전등을 딱 켜면은 여기서 빛의 속도가 빛의 속도 c라 그러면 빛의 속도가 여기 전달되는 속도하고 여기서 이 빛이 이쪽 센서에 전달되는 시간하고가 달라야지 정상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빛의 속도 잰 거하고 이 사람이 여기서 가면서 측정한 거하고 그 빛의 속도는 같이 나온 거죠. 빛의 속도가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이제 정지한 관찰자하고 움직이는 관찰자가 이게 빛의 속도가 같았다는 얘기죠. 이게 처음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실험이 잘못된 줄 알고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해서 실험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결론이 그 빛의 속도는 불변이라는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 이전까지는 우리가 보통 뭐 좀 관계없는 얘기긴 한데 우리가 뉴토니안 미케닉스에서는 시간이 절대죠. 시간이 절대인데 실제로는 빛의 속도가 절대라는 거죠. 이거 제가 뭐 물리학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기는 하는데 저도 뭐 대충 여기저기서 한번 궁금해서 찾아본 거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정지돼 있는 사람이
이쪽이 시간축이고 이쪽이 정지된 사람의 그 이쪽 방향으로 1차원 거리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 1차원 거리인데 요 x를 한 눈금을 예를 들어서 곱하기 요 3 곱하기 10의 8승으로 해놓으면 그 다음에 요 시간은 이거를 초라고 하고 3 곱하기 10 8승 미터라고 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빛이 딱 쏘면은 빛이 이렇게 이쪽에 x의 한 눈금은 3 곱하기 10의 8승이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1인 그래프가 나오겠죠. 근데 움직이는 관찰자 여기 V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간 거리는 여기서 요 정지된 사람, 이 사람이 보는 그 프레임에서 이렇게 여기는 속도가 C이고 여기는 이제 속도가 V이고 아마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요 움직이는 사람도 이제 그 빛의 속도가 이제 일정해지려면 이 사람이 보기에도 빛의 속도가 요게 똑같으려면 결국은 이 사람이 요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지한 사람 시간하고 움직이는 사람 시간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뭐 시간뿐만 아니고 또 요 이 움직이는 사람은 이 사람의 길이에 대한 길이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대 운동이 있으면, 또 V라는 상대 운동이 있으면 요 시간하고 길이하고가 결국은 길이라는 거는 이제 공간에서 그 1차원만 취한 거니까 시간하고 공간이 움직이면은 변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그 불변이고 시간하고 공간이 변화라는 거죠. 여태까지는 여태까지가 아니고 이제 그 뉴턴 역학 자체는 이 공간도 물론 이제 뭐 변형은 공간도 이제 그 절대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고 시간도 불변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V 속도를 가고 있으면은 요 길이는 이제 변화하겠지만 하여튼 시간은 이제 뉴토니안 메카닉스에서는 시간이 불변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가정하에 결국은 이 로렌츠라는 물리학자가 그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저 문제를 수학적으로 풀었죠. 저도 이제 관심 있어서 그냥 한번 본 건데, 여기 보면 그래서 그 아까 요 그림에서 여기서 T- 하고 X- V로 움직이는 그 경우 T- 하고 X-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죠.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하여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시공간이 이제 변화한다고 우리는 생각 안 하죠. 기계에서는. 그 기계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이유가 이 빛의 속도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3 곱하기 10의 8승이면은 이게 무지무지하게 큰 속도인데, 그래서 이 빛의 속도가 거의 무한대로 가버리면 우리가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 V에 비해서 빛의 속도가 아주 크면 여기서 X-는 이렇게 X-VT가 될 거고, T-는 여기서 당연히 T로 똑같겠죠. 이때는 T가 불변이죠. 그래서 이 V가 C에 비해서 충분히 작기만 하면 우리가 그 뉴토니안 메케닉스에서 가정했듯이 이렇게 이런 가정하에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상관없는 얘기인데, 요 수식을 이제 나중에 결국 요 x 이퀄 ct라는 게 이 그림에서 요 x는 이 빛의 속도에 시간 t 곱한 거, x 이퀄 ct가 맞겠죠? x 이퀄 ct, 이렇게 이제 1차 함수가 될 텐데, x 이퀄 ct를 요식하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집어넣으면 요 x-하고 t-의 관계가 x-는 ct-가 되죠.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그래서 x-t-가 변화해도 c는 불변이라는 게 되죠. 결국은 이제 빛의 속도가 불변이다. 그래갖고 실제로는 이렇게 시공간이 변하는 거다. 뭐 그런 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그냥 기계 쪽의 역학 문제에서는 시공간이 변화한다는 생각은 안 하죠. 예를 들어서 뭐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면은 이거의 100분의 1이라도 굉장히 큰 속도죠. 3 곱하기 10의 6승 미터 퍼 세크가 될 텐데, 그러면 킬로미터로 바꾸면 1초에 3 곱하기 10의 6승만 따져도 1초에 300만 미터면 이걸 나누기 1000으로 하면 초당 3000km를 운동하는 기계는 없죠. 초당 3000km면은 서울 부산이 400km라 그러니까 400km를 뭐 거의 7배 반 정도 그렇게 가는 거리인데, 그게 빛의 속도에 사실은 100분의 1밖에 안 되죠. 이게 만약에 여기서 아까 C분의 V의 제곱이 이제 분모에 이렇게 나오는데, C분의 V가 100분의 1이면 얘 자체는 제곱을 했으니까 만분의 1이 되겠죠. 1 마이너스 만분의 1이면 0.0001이 되고, 얘 다시 루트를 씌우면은 0.9999 거의 5네요. 거기다가 뭐 요거는 이제 뭐 하여튼 요 밑에 것만 먼저 계산을 해보죠. 이렇게 해서 x분의 1을 하면 1.00005가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 괜히 껐나? 여기서 이제 충분히 이
x-는 바로 x-vt로 봐도 상관이 없고 t-는 t로 봐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뿐만 아니고 거기서 이제 그 시공간이 변화하는 그 프레임에서 운동 법칙을 운동 법칙하고 운동 에너지하고를 또 따졌죠.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인데, 그래서 보면은 뭐 이 공식만 보면 여기 뭐 질량이 m0는 이게 그 정지 상태 질량이죠. 그 레스트 매스라고 정지 상태 질량이고, 그 정지 상태 그 움직이는 물체 V의 속도를 갖고 움직이는 물체는 정지 상태 질량보다 이렇게 질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 질량 늘어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빛의 속도의 100분의 1 속도, 그러니까 뭐 1초에 3000km 가는 속도로 그렇게 움직여도 1.00005 이렇게밖에 증가를 안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지 상태 질량이 뭐 100톤이라 그럴까요? 100톤일 때 100톤이면은 10만 킬로죠. 10만 킬로면은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이 여기다가 10만 킬로를 곱해보면 1, 2, 3, 4, 5 하면 그때 5kg 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3 곱하기 10의 6승 미터 퍼 세크로 가봤자 100톤짜리가 5kg 질량 차이 나는 거니까 우리가 기계 쪽에서는 굳이 이런 거를 고려를 안 하죠. 그래서 그 고전역학을 사용하는데, 그 전에 이제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운동 에너지 얘기한 거죠. 카이네틱 에너지는 그 무빙 매스의 광속 제곱 빼기 웨스트 매스의 광속 제곱, 이렇게 했는데 이 공식은 실제로 띄워놓을 걸 그랬나요? 이게 이건 이제 수학책에 나온 건데, 이게 아마 테일러 시리즈 설명하는 예제 같은 데서 이게 이제 잘 나올 텐데, 이 카이네틱 에너지 아까 K 이퀄 mc 스퀘어 마이너스 m0 c 스퀘어 요 식 자체가 이제 그 테일러 시리즈의 간단한 형태가 이제 맥클로린 시리즈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맥클로린 시리즈로 변환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수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m0 c제곱해서 얘 약분되면 얘는 2분의 1 m0 v제곱이 되고, 이쪽 항부터는 굉장히 적어지죠. v가 작으면 엄청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카이네틱 에너지를 이 v가 작을 경우는 요 2분의 1 mv 제곱으로 이렇게 써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뭐 막말로 아까 그 예를 들었듯이 100톤짜리가 거의 뭐 3 곱하기 10의 6승 미터 퍼 세크로 가도, 그런 속도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해도
뭐 거의 이제 오차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물리학 이론은 사실은 뭐 이쪽이 더 일반적이고 맞는 이론이겠지만은 우리가 계산상 어렵고 복잡한 그런 답을 기술 문제에서 굳이 그런 답을 구할 필요는 없죠. 이게 뭐 이제 크게 이제 뭐 학문적인 목적하고 우리 현실에서 필요한 이제 기술적인 거하고 그 차이점인 것 같은데, 기술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우리가 요구되는 수준의 이제 정확한 값만, 정밀한 값만 얻으면 되는 거죠. 정확한 값이 아니고 사실은 정밀한 요구되는 그 공차 범위 내에서만 답을 얻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계산까지는 안 해도 굉장히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그 정량적인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보존 법칙은 뭐 질량 보존 법칙, 운동량,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고, 운동량은 사실은 뉴턴에 와갖고 뉴턴이 이제 처음으로 운동량이란 개념을 도입을 한 거고, 뉴턴 시대에는 이 에너지란 개념이 없었죠. 에너지는 사실은 이제 이 연력학적인 문제, 그 동력기관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동력을 갖고 일을 하고 이럼으로써 이제 에너지라는 개념이 사실은 생겼죠. 애초에 이제 이 뉴턴이 처음에 우리 고등학교 때 뭐 뉴턴의 운동 법칙 이런 거 많이 배웠죠. 그때는 이제 에너지란 개념이 사실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핵반응, 핵력이 없고 속도가 광속보다 충분히 작으면 고전역학, 뉴토니안 미케닉스, 또 뉴토니안 미케닉스도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연속체 역학이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아까 위에서 재료의 물리적 성질 설명할 때 그 연속체라고 가정을 하고 전자기력을 실제로 원자가 너무 작아서 이걸 일일이 따지는 계산을 할 수가 없겠죠. 뭐 원자가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머리카락 하나의 원자는 뭐 100만 개쯤 들어간다 그러죠. 그런 스케일까지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재료의 물리적 성질에서 컨스티튜티브 이케이션을 뽑아서 재료 자체가 연속체라고 보고 뉴토니안 미케닉스를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해도 정밀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런 배경 하에 우리 역학이론이 사실은 생긴 거죠. 여기서 이제 다음에 이제 역학이론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이제 이 연속체라고 가정을 하고 물체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따지다 보면 아까 끄지 말 걸 그랬나요? 여기서 요 탄성력은 변이를 따져야 될 거고 점성력은 운동을 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제 변형하고 변형률을 따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물체 내부에서 변형률을 따져야 탄성력하고 점성력하고 그 이제 평형 조건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우리가 제일 골치 아파하는 그 힘, 벡터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보다 이제 일반적인 형태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텐서라는 개념이 나와서 사실은 이 텐서 때문에 그렇게 역학들을 힘들어하는 거죠. 이 텐서를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겠지만은, 이 텐서 자체를 수학적으로 너무 접근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좀 어차피 기술할 사람들이니까 물리적인 좀 그런 직관을 갖고 텐서를 접근하면 이제 조금 쉬울 수도 있죠. 순수하게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 물리적 개념을 갖고 조금 더 직관을 발휘해서 한번 나중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해놨네. 그래서 이제 변형률 이런 거를 따져야 탄성력, 점성력을 따질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텐서를 정의하게 되고, 사실 이 텐서는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도 텐서가 나오는데, 우리가 쓰는 텐서보다는 물론 훨씬 더 복잡하다 그러죠. 근데 아인슈타인도 사실은 일반 상대성 이론 그 논문 자체에서 텐서를 잘못 썼다 그러죠. 그 잘못 쓴 내용을 지적해 준 사람이 아마 이태리 수학자인 뭐라고 있는지, 레비치비타라고 있나요? 레비치비타라는 수학자가 아마 서로 편지왕래하면서 그 교정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해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사실 좀 재밌는 얘기가, 이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그 텐서를 활용하는 수학적 방법은 잘못됐는데 그 답은 맞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사실은 이 물리학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계산이 될 거다 하고 계산을 해서 결국은 답은 맞고 수학 공식 적용하는 거는 틀렸다 그러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도 이제 조금 그 흉내를 내서 나중에 텐서 접근할 때 너무 수학적인 룰보다는 좀 더 이 물리적인 그런 직관을 한번 발휘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근데 이 텐서 이런 거를 적용하는 목적이 사실은 이 3차원 동적 문제가 결국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얘를 1차원 동적 문제로 차원을 낮춰서 정량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텐서로 정의를 한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좀 텐서 설명을 하면은 어느 정도 좀 그때 이해가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을 따지지 않고 이제 정해진 시간의 공간에서 상태를 정의를 하고, 시간은 절대적으로 스텝별로 계속 한 방향으로 증가를 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은 우리가 CAE에서는 주로 이 차분법을 많이 쓰죠. 이것도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학 문제는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역학을 굉장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뭐 사실 역학이 어렵긴 어렵죠. 어려운 문제긴 한데 우리가 실무하면서 소프트웨어라는 툴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접근을 하면 굳이 그렇게 뭐 어렵게 접근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올릴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